하도 더워가지고 그동안 제가 지난 맹자가 나오고 난 후로 제가 계속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하나 썼는데, 요번에 제가 쓴 책은 아주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를 총체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도대체 이 우주가 뭐고 천지가 뭐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게 다 철학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정치는 어떻게 돼, 우리 역사는 어떤 거고,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일 모레 나올 책이 이렇게 이상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 뭐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글자가 지금 이게 표지가 제 표지가 아니라서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통 하지 말자 그러면 섹스하지 말자가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뒤를 보면은 책 제목이 사랑하지 말자예요. 근데 여기 사랑하지 말자라는 말 속에는 여기 사랑이라는 챕터가 하나 들어있어서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서구적 가치가 총체적으로 여기 포함됩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말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주 사악한 말이거든요. 114에 전화번호를 물으려고 우리가 다이를 돌려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온다고. 이런 미친년이 어딨어요 그래. 에? 아니 이런 미친년이 어딨냐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타락했냐고.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다, 그래도 기독교가 인류를 사랑한다 그랬지만 어느 개새끼가 인류를 사랑해 지금. 지금 지구상에 인류를 사랑하는 게 어떤 놈이 있어요? 오바마가 사랑을 해요? 누가 사랑을 해요? 이게 전체가 허비거든요. 이런 말부터가.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뒤엎는 책이에요. 뒤엎는 책인데 이 책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올해 1년 동안 우리 민족이 좀 정신을 차리고 올 한 해를 잘 넘겼으면, 그리고 여기에 대선이라는 챕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박근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이 정확한 검증을 받아야만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철학이라는 거죠.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 그게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우주의 본질이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오늘 우리의 철학은 올 대선에 누가 이길 거냐 이런 게 철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금 무슨 과제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 1년을 어떻게 남기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여기에 철학이 도움을 못 준다면 그건 철학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쓸 줄 알았어요. 이 책을 굉장히 가볍게 쓸 줄 알았는데 아주 고생 죽도록 했어요. 이놈은 책을 괜히 썼다는 마음도 들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화요일이면은 쫙 깔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주, 천지, 종교, 사랑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쫙 가는데 너무 앞대가리를 쉽게 쓰려고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챕터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청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 조국, 대선 요 네 챕터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똥수관에 앉아서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이런 거 모르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 어른들도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일상적인 문제부터 거창한 우주까지 다 포괄해서 제 일생에 거의 제가 생각하는 지혜를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이 책 하나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사화를 공부할 텐데, 오늘 여기 이제 김정희 연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오학영 교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한 학생 중에 하나인데, 항상 같이 세미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제 많은 제자 중에서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조선 왕조실록을 우리가 조선을 얘기를 해도 조선 왕조실록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사학자는 기본적으로. 근데 과거에는 조선 왕조실록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선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조선사 편수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 빼놓고는 접근이 안 됐어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도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한국고전 번역원에서 기초적인 작업들을 쭉 해오면서 제 제자인 또 김현 같은 저기지만은 김현이라는 친구가 그 소프트를 개발해서 오늘 그 조선 왕조실록 CD-ROM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늘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제 제자입니다. 김현이라는. 그러니까는 일본의 예를 들면 이치사다나 이런 사학가들이 중국사를 쓰는데 사람을 확 이렇게 아주 얕고 죽인다고요. 뭐라 하냐면 내가 25사를 한 3번은 읽어봤는데 별로 머리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가지고 쓰겠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25사라는 분량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십니까? 근데 일본 학자들은 그냥 잡담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해야지. 25사를 내가 하면 3번은 봤는데 별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근데 남는 것만 가지고 지금 중국사를 쓰겠다. 이런 대가들의 말이죠. 여기 약호 죽는다고요. 주자 오류를 하는데, 그 닭게 있고, 이 양반 뭐냐면, 자기가 매년 교수대학교 교수 통근버스에서 맨날 통근하면서 주자 어류 전체를 자기가 3번을 정독을 했다. 버스간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그거 다 번역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다 작업은 다 못 끝냈지만, 하여튼, 학문이라는 거는 진짜 정직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학연구는 아주 정직하게 원사료로 공부를 착실하게 했어요. 착실하게 하고, 조선왕조실록도 자기가 한 3번은, 대강 훑어봤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치열하게 해서 지금 요새 많은 좋은 작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학계에 모범이 되고 또 동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고,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 최소한 5학년보다는 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학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제자들을 기르면서 정확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요새는 계속 그렇게 번역 작업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이러한 5학년 교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사화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거저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사료들을, 여기 김경희 선생님도 그렇지만 동기들입니다. 학번들이 다. 근데,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의 그 기상대가 관상감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날씨를 예보한다기보다는 그 별똥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유성, 이런 게 일식, 월식 일어나는 것들을 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것 중에 중요한 일이 점 치는 겁니다. 무슨 점이냐면 조선시대 제사가 많았거든요. 제사가 많아서 점을 많이 치는데 날짜 잡을 때, 그죠? 기우제 지낼 때 언제 지내나, 이래서 길이를 잡을 때 보고 마찬가지로 그 사주팔자를 봅니다. 사주단자 보내면 세자빈 간택할 때도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잡과로 들어갔습니다. 문과나 무과가 아니고 잡과로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사주를 믿습니다. 못마땅하게 쳐다보세요. 근데 단 게 아니라 제가 사주를 배웠습니다. 제 사주 압니다. 근데 제가 배우다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주도 공부하면 변합니다. 목성, 인성, 인의 그 부분만 거기를 강화시켜주는 게 공부인데, 자기 수양인데, 그걸 하면 나쁜 사주들이 다 그걸 풀려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부하는 학자들이 사주를 계속 사주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수양을 해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게 풀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신 분들이 무슨 사주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미 사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로 반응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저기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3번 읽었다고 말씀하신 사실 아니고요. 5번 읽은 데도 있고, 1번 읽은 데도 있고, 안 읽은 데도 있습니다. 아까 25사 말씀을 해서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왕조실록이 25사보다 좀 많죠, 더. 분량 전체. 예, 글자 수로. 많아? 네,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문서들을 실제로 남긴 거라, 25사는 다 정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으로는 더 조선왕조실록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지금 승정원 일기가 한 3배 되나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5배 정도 돼요. 5배요. 거기에 또 일성록이 몇 배죠? 한 3배 정도. 3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번역을 해서, 고전 번역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록의 재번역은 지금 김경희 선생님이 담당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도 시간 될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는 조선 건국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국을 1392년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라고 하는 것으로만 제한해서 역사를 보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한테는 개인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고, 또 가문의 역사를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있고 가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활동이나 하는 분들은 종교에 자기 다니던 교회도 있을 거고, 절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존재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전라도 공무원 뽑는데 왜 국사를 보느냐? 전라도사 보면 되지.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 층위가 단순히 국사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눈에 가급적 다 얘기는 못하더라도 포착하면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지나가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 문제를 우리가 다뤘고요. 그러면서 그 불교 비판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추상적인 무슨 형이상학적 논쟁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물질적 토대 속에서 진행되는 거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세금 받아보고 토지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끝에 간략하게 됐지만 사실은 그런 불교적 일상을 바꿔나가는 방식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그 가래 얘기를 끝에 부분에서 했었습니다. 이 집가자에다가 예의할 때 쓰는 그죠? 이 가래가 책 이름입니다. 주자가 편찬한 책 이름인데 관혼상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자면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자. 3년상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100일 탈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그거를 바꿔서 3년상 방식으로. 제사도 4대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대 봉사하다 4대 봉사로 바뀌는 거죠. 다 4대 봉사하려면 이 제사 음식 차려보신 분들 알지만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그 가게에 월급 봉투에 빵꾸가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먼저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인들의 경우에는 2대 아버지까지만 지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좀 높아지니까 그때 4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례를 중심으로 상례 제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례가 바뀌니까 제사 지내는 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윤회나 이런 게 아니고 기루 이게 땅에 들어갔다가 땅 속에서 맑은 기는 위로 가고 탁한 기는 아래 흙으로 변해서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교를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불교로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가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사실 가래가 주자가 정확하게 주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자 가래라고 그러지만은 중국에서도 그 예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정론이 없고 그리고 과거에 의례, 주례, 예기 이 3예가 있었는데 그 뒤로 예가 뭐 각 지방마다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문제예요. 주자가 최소한 관원상제를 이렇게 하자 하고 그런 걸 다 포괄해서 주자 때에 자기가 편찬을 한 거예요. 편찬을 해서 이제 후대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중국의 의례들이 주자 가례로 인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면도 있고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날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지금 우리 결혼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영안실에 가서 그냥 엉성하게 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 법칙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같은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가례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은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성스럽고 우리한테 맞고 아름답겠다. 지금 결혼식만 해도 다 서양식 이상한 거 하잖아요. 제가 제 아들들 결혼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느냐. 그거를 제가 아주 굉장히 고증을 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제가 선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그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죽기 전에 꼭 내가 가래는 쓰고 죽어야겠다는 내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조선 우리 이제 오늘 앞에 보시면 연표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선조 즉위 바로 고무력까지 적어드렸는데 그 시점 되면 태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예.
일상적인 그 대목들이 이제 그 다음 시 우리는 뭐 그걸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살인과 사화 시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 시간에도 끝에 조선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조선 시대는 사실은 사실보다 팩트보다 관점에 더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이 홍희섭 선생님한테 그 예전에 배우신 얘기를 하면서 그 뭐 당쟁론하고 선생님 또 하나 뭘 얘기하셨죠? 당쟁 그 분열과 사대. 분열과 사대, 그죠? 분열과 사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홍희섭 선생님은 그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기념사 앞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분들 때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로 삼는 게 하도 많이 당한 게 뭐였었냐면 제가 그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타율성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 자기들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게 대외적으로는 4대론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늘 똑같다. 그 다음에 공리공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뭘 지창한 거냐면 성리학을 생각한 거예요. 조선 성리학과 조선시대 주작이라고 얘기했던 맨날 얘네들은 쓸데없는 소리. 이 공리공담이 공짜가 빌공짜죠? 그 다음에 여기 이 4대를 여기다 빼버리는 거예요. 4대론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관계해서 속국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4대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당쟁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편의상 제가 이렇게 5개를 순서 상관없이 써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게 내재적 발전론입니다. 정체성론을 깨려고 했던 것이 자본주의 맹아론입니다. 공리공담론을 깨려고 했던 것이 실학입니다. 4대론을 깨려고 했던 것이 민족주의론입니다. 당쟁론을 깨려고 했던 것이 붕당론입니다. 자, 요 구조만 딱 보시면 우리가 배운 국사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는 근대 진보사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본주의 축적, 봉건에서 자본주의 전환이라고 하는 토대의 변화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원적 축적, 맹아로는 바로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경제사에서 말하자면 농민층 분해가 일어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층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노동자 생기고 매니팩처 생기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공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로는 국민국가론입니다. 그 다음에 붕당론은 정당론입니다. 근대 의회 정치에 대한. 요 5가지가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식민사관이고 오늘 광복절이라 좀 광복절 특집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 교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은 통사로서 아시겠습니까? 한국사를 전체를 쓴다. 이런 거는 고려시대에 있을 수 없겠죠. 조선 왕조 사람들도 조선 왕조를 쓰지만 단군부터 오늘 우리 사는 데까지 전체를 쓴다. 이런 건 발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과거의 역사 기술이라는 건
통사라는 건 서양에도 없습니다. 예? 서양에도. 왜냐면 서양에서는 불란서 역사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불란서가 아니거든요. 독일도 독일 역사처럼 비스마르크 이전에 올라가면 그 뭐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 뭐가 되고 그 독일 역사라는 게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태리 역사 그 불가능해요. 이태리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서양도 마찬가지로 20세기 와서 통사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민족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부터 우리 역사를 쓰자. 이게 세계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역사 기술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최초에 나간 게 랑케라는 사람이 그 전에 괴팅게 스쿨이 나오고 랑케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런 역사 방법론이 하는데 동경대학이 만들어지고 동경대학이라는 게 1860년대에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동경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창설하면서 걔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지금 1860년대면 이거 무슨 뭐 양효도 아직 시작 안 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동경대학을 만들면서 독일 사학의 태두인 랑케의 수제자인 리스라는 사람을 주임 교수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엄청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배출이 돼요. 그 밑에서 그 수준에서 이들이 처음에 하야시 타이스케니 임태보라는 사람이 조선 통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기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라는 통사라는 장르는 애초부터 일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쓰되 거저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을 쳐먹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경대학이 제국대학인데 도쿄 테이코쿠 다이가쿠예요. 제가 왜 동경대학 제국대학을 가겠어요? 제가 저 일본에 있다가 거기 들려가지고 동경제국대학 가서 하도 충격을 받고 이 개새끼들 내가 제국주의 본산해가지고 이게 폭탄을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학문으로 들어가서 이거 폭파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까운 들어가면서 내가 반드시 동경대학 들어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내가 거기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때 유학생 제도도 없을 때 제가 정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피눈물 나는 얘기가 다 이런 거랑 연결되잖아요. 홍인수 선생 강의를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들이 처음에 쓸 적에 이 5가지, 이런 이제 6가지, 이 5가지 이런 얘기들이 학놈들은 지들이 자율적으로 역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놈이다. 이거를 반드시 전제로 하고 써라. 학자들한테.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요새 뭐라 무슨 지침? 무슨 보도 지침, 행정 지침 청와대에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본의 명체천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침이. 그래가지고 이 지침에 따라서 한국 역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들으시란 말이죠. 이 5가지 정도 이렇게 어떨 땐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5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사 연구가 굉장히 또 활발해졌습니다. 그죠? 이게 조선의 경제사 예전에는 그러니까 역사 그러면 아까 랑케 얘기 좀 랑케 초반 이 단계에서도 정치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예전에 위인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의 역사가 19세기 말까지도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로 극복하게 된 거는 막스 베버 사회경제사 연구 나오고 그 전에 마르크스 자본론 나오고 이러면서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구조주의 문제가 소시로 지나면서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들어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도 기억을 하지만 그 전에 위인전 중심의 정치사에서 사회경제사 연구가 많이 발달해서 농민층 생활 같은 것들이 알게 되고 사회사, 향촌사, 그죠? 맨날 중앙정부 얘기만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극점이 맨날 장희빈 얘기만 하고 이러는 거. 그거였다가 이제 제도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향촌, 지역사 연구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농민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죠.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 밝혀지지 않았던 조선사의 여러 면모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이 극복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관점, 논리, 그러니까 히스토리아그라피가 구조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 내지적 발전론은 제가 여기 진보사관이라고 꺼내놨지만 헤겔에서부터 물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단히 얘기하면 역사가 진보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계몽주의자들은 봉건 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다크 에이지가 돼야, 어두운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돼야 근대가 계몽이죠. 인라이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나은 근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쓰는 순간에 이 프레임에 딱 갇혀버려요. 진보사관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고려시대 사람이나 조선시대보다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근데 이게 뭐를 깔고 있냐면은 어디로? 자본주의의 길로. 그리고 그 사상은 계몽주의로.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경과 사회 분리, 그 다음에 종교로부터 종교에서 말 그대로 그 비판적 사상으로, 과학적 사상으로, 그 다음에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곳에서 민족주의 사관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적 관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 과학성을 얘기한 건 이성적 사유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했던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문제를 보는. 그 다음에 민족주의론 문제는 뭐냐면 국민국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국가는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다 생기는 겁니다. 독일도 19세기에 생겼어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프레임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붕당론은 정당, 의회 정치를 위한 정당의 준비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근대, 얘를 모델로 해서 그것이 조선시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실제로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온 국사라고 하는 틀이 이 모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인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이거 지금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런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랑케라는 사람도 원래는 사실주의 그 역사학의 아주 태도라고 그러지만 사실 사실주의가 아니고 철저한 진보사관에 가지고 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보사관이라는 뭐 이런 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역사라는 거는 그냥 이 안경도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사가지고 썼는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 안경에 역사가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 안경의 역사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안경이 내가 이거 지금 10년 쓰는 건데 10년 전보다 이 안경이 지금 진보했다 얘기 됩니까 지금? 이게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지금 이 안경이. 에? 역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 이게 더 진보했냐, 좋아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냈냐, 씨발이가 아무것도 그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는 역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머리를 깨야 됩니다, 이제. 마치 우리는 역사 그러면은 고대, 중세, 근대가 있어야만 되고,
고대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웃으셨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뭐야, 조선 왕조 때부터 지금 태어난 걸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웃기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야. 예? 조선 왕조가 나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이 거꾸로여서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4만 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 인류에 지금 8만 기밖에 뭐 기껏 찾아봐 한 10만 기밖에. 전 인류에 이게 저 아프리카부터 저 뭐 유럽, 스칸디나비아 뭐 다 걸쳐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저 인도네시아, 시베리아 저쪽 일본까지 쫙 벌쳐 있는 고인돌이 그 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것도 4만 기 중에 half 2만 기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인돌을 하나 움직이는데 보통 1000명 이상, 큰 거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돼야 그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덤이거든요. 추장의 무덤이고 이런데 그게 그럼 그 고대니까 반드시 막스 프레임을 하면 노예제 사회가 돼요. 그래서 노예들을 채찍해가지고 고인돌 만들었겠냐? 웃기는 얘기야. 거기에 내가 뭐 그렇게 평화롭고 그 중에 뭐 성도 없고 아무 정치 시스템도 없는데 그 족장이 이명박 같으면 그거 해줬겠냐 이거야. 에? 뭔가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나는 그거 보고 있으면 여기에 이 문화는 대단한 문화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의 사회가 우리보다 더 현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데 이 진보사관의 이 원흉은 어디냐면은 서양에서는 이 진보사관의 원흉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의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지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유대민족의 실제로.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끌어내서 시내 광야에 만나 항아리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프로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셨다. 이 역사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가 역사예요. 그러나 히라빈들은 그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라빈들, 헤로도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진보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이 서양을 지배하면서 근세에 와서까지 모든 게 뭐냐면 항상 프로미스가 있죠. 역사라는 건 미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는 세상이라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고대로부터 여태까지 쭉 좋아졌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암암리 우리는 조선 왕조에서 역사를 쓰는 사람 이런 생각 없어요. 예. 기자 조선보다 우리가 지금 더 진보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조선 왕조 실록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근대에 와서 역사 기술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예술쟁이가 아니라도 싸그리 예술쟁이에요. 고대, 중세, 근대를 말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예술쟁이가 되는 거야. 철저한 예술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믿고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근데 그것을 뭐냐면은 막스는 근세에 와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는 뭐냐면 노예제, 그 다음에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제라는 틀로 고대, 중세 이거를 규정했고 그것이 워낙 20세기에 강렬한 이 아까 말하는 이 사회경제사의 토대 하에서 역사, 기술, 방법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를 얘기하는 모든 역사는 사실은 막스의 사관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철학에서 말하면 헤겔 사관에 유물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관에 세속하고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산업혁명 이래에 아주 장밋빛으로 보였던 서구인들이 생각한 제국주의 역사관에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역사를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선왕조사를 보면 조선왕조를 그대로 봐야지. 고려사를 보면 고려 사료를 그대로 봐야지. 이거는 중세고 이거는 근대고 얼어 빠질 개새끼다. 여기서 무슨 조선왕조에서 왜 우리가 근대를 찾냐. 서양의 근대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서양의 근대가 우리한테 뭘 갖다 줬냐고. 오늘날 위대한 의회민주주의가 끝에 이명박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근원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의 역사를 찾아야지. 조선 왕조면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술해야지. 서양 역사를 기술하려 한다니까 지금. 희락이고 이런 모든 문제가. 그걸 내가 아주 뼈저리게 내가 어렸을 때 난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서 배운 게 아니고 노자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노자를 읽다가. 내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사기에 걸려왔구나. 그 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난 뛰어나왔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다 참 미친 새끼라고. 나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요. 나 죽일 놈이라고. 이 처음에 이 도끼학설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여기 과학과 철학이라는 게 내 논문집에 내가 주관한 이런 저기인데 여기 이거 편집하는 놈들이 이거는 학적인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단행본으로 낸 거라고. 얇게. 원래 여기 들어갈 거.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읽었지. 이게 단행본으로 내는 다음에 얘 같은 애들이 읽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모든 이런 악연과 이런 게 다 얽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내가 뼈저린 거에서 근원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서양을 서양으로 극복하는 거고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또다시 여기다 실학 얘기하고 개봉주의 얘기하고 국민국가 얘기해봐야 이거는 또다시 일제의 죄악을 반복하는 거다 그거예요. 주자학이 뭐가 나빠요 그렇게. 주자학이 훨씬 더 근세 서양의 어떠한 데리다 철학이나 무슨 근세 지금 서양의 컨템포러리 어떤 새끼가 나와보라 그래. 주자만큼 제대로 된 새끼가 있냐. 아직도 신화의 질곡에 빠져있는 놈들 가지고 무슨 니체도 주자하고 게임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주자학은 주자학일 뿐이고 주자를 좀 싫어하는 정약용의 주소도 그게 반주자학이다. 넌센스의 반주자학은 왜 다사는 반주자학자가 아니라 주자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주자의 주석 방식을 조금 싫어했다 이런 얘기죠. 반주자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본의 체계적인 주자학을 까는 그런 걸 보시면은 치가 떨려요. 한국 사람들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일본에게 그 의미 있는 역사 기술을 가지고 우리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서울대학의 상학과 지금 현대 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타율성론, 내재적인 발전론, 우리는 내재적인 발전이 있다? 우리도 역사는 진보해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야, 이게 참 주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소장학자가 대단하다. 내가 보기 개새끼지, 개새끼. 인제 와서 극복했다고 하는 새끼야. 그래, 서양의 진보사관으로 퇴보하냐, 이 새끼야. 이 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오한명 교수입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세요. 제가 또 요 책을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이게 누구 책이냐고 제가 물어봐요. 누구 책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망설이죠. 이 지은이로는 선생님 책인데 이건 제 책입니다. 이건 선생님 책이 아니고 이건 제 책이에요. 이건 제 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우리가 오늘 2012년인데 그 다음에 13년, 14년으로 이렇게 더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횟수를 카운팅한 거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죠? 올해 임자년이니까 내년은 임진년이니까 내년은 갑자년이면 을축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1392년에 건국했다고 그랬을 때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200년이죠. 그런 200년 됐을 때 미국처럼 200주년 기념식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습니다. 7월에 전쟁 중이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습니다. 1692년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운팅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조선시대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온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한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다른 데서 경험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역사학의 ABC죠. 이 어떤 사회와 이 사회는 왜 다른가? 이 사회는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안 가나? 사실은 이게 더 먼저 던져줘야 될 역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빼놓고 그것만 골라내니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실제적으로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론 때문에 결과는 마치 광야에서 그냥 그 병목 현상 걸린 골목길로 역사학이 들어와 버린 격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역사학이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답을 못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데 이제 기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선생님 이제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석사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아프리카 흑인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조선을 비롯해서 중국은 반식민지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도 그럼 꼭 진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본주의 거쳐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폭력성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거치면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미국사에서 인디언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시죠? 미국 역사 잘 모르시죠? 보셔야 됩니다. 하워드 진 거 꼭 보세요. 히스토리 오브 미국 민중사. 미국 민중사 하워드 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미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르는 게 많은 이유가 이런 사고 속에서는 미국 지금 모습만 봅니다. 다른 문제들을 갖고 던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진보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쟁도 나잖아요. 1차전, 2차전. 야, 무슨 진보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냐? 진보한 세계에서.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게 왜 생기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그거 보고 할 때 역사가 그래서 단 이렇게 진보하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진보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하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때를 치라고 불렀어요. 치라고 불렀고 그렇지 않은 시대를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태극의 이 문양처럼 그죠? 이때는 사람들이 진보하는 것 같이 느껴요. 나아지는. 근데 이때는 그럼 몰락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침엔 좋았다가 오후엔 피곤해지잖아요. 밥 먹기 전엔 배고팠다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월급 타고 난 다음 날은 좋다가 월급 타기 바로 얼마 전엔 돈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시무룩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술 마시러 갈 땐 좋다가 다음 날은 힘들고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의 춘차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건 제가 수학적인 표현을 미분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건 나도 이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보라고 하는 문제를 획일적으로 어떤 보편사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학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편사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universal history라고 그러는데 이 universal history라는 게 이 보편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적인 단대사를 쓸 때 지금도 지방사를 쓴다. 어느 군지를 쓴다 그럴 때 거기 뭐 몇 사람이 들어왔고 몇 사람이 나갔고 뭐 농지가 어떻게 뭐 임야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군수가 누가 있었고 뭐 이런 걸 쓰지. 뭐 이게 진보행위 대보행위 이런 거 가지고 쓰지 않잖아요. 예, 지금도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진보사관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universal history, 보편사랑 관련되는 거예요. 보편사라는 건 뭐냐면 인류 전체의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라는 장르가 생겨나면서 뭐냐면 진보라는 거짓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진보한다는 거죠. 전 인류가.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센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왜 미국처럼 되는 게 그게 진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history make no progress라는 말,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내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거는 history has no meaning. 역사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여한 거라는 거죠. 그 역사에. 그 부여한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 실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역사의 의미와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일본 관변 사학자들이 그 역사에 주었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예를 들면 역사 자체가 진보한다는 말은 뭐예요? 역사 자체에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생 거짓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나놓고 볼 적에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할 적에 젊을 때보다 내가 지금 뭐 지금 내가 젊을 때 나의 도를 비해서 내가 지금 진보했다? 글쎄, 뭐 조금 대가리던 지식은 더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그 일종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없고 인류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히 하자는 거죠. 역사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역사에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부여한 나의 사고 구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쓰라는 거예요. 역사를 서문에다가도 이게 한국사다 이러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자기가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그걸 정직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혼동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역사 기술했어. 앞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가고 단지 뭐냐면 역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민주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실 유물 하나를 쳐다봐도 이것이 벌써 고대다 이러고 쳐다보면은 그 새끼 대가리 똥꾸라예요. 고대가 아니죠. 그건 엄연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유물일 뿐이에요. 이게 고대 유물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나 이거를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죠. 얘들은 고대에 이렇게 살았어 하고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역사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거를 지적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인용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했던 얘기까지 지금 다 정리가 돼가지고 선생님 사화로 그냥 갈라도 되겠죠? 예. 사화로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데서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보려는 모델 이런 걸 찾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긍정, 부정 상관없습니다. 지난 경험이죠. 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다른 사회의 경험도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역사의 가치를 가지면서 연구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저보다 윗세대는 잘 안 믿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배워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제 후배들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조선시대 제가 첫 번째 의문을 가졌던 건 조선시대는 봉건사회가 없습니다. 조선은 봉건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봉건사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말 습관적으로 씁니다. 뭐 하면 봉건적이다 그러잖아요. 전근대적이다, 봉건적이다. 이게 전부 다 욕 아니에요? 칭찬으로 쓰는 건 없죠? 거기에 이미 가치론적인 선입견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은 습관적으로 해서 중세, 봉건 이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 자체가 이런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매우 마이너한 역사적 인식, 그러나 현실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이걸 진보를 지탱하는 거는 명확히 힘이 있어요. 신분사회를 갖다 흔들어 버렸거든. 그죠? 신분사회가 흔들렸어요. 그 강구했던 왕정이 민주정으로 바뀌었고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뒷받침됐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토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들이 피해자들의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근대 19세기, 20세기 제육주의 논리들의 가장 큰 비판받아야 될 요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계유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유사화는 이거 얼마 전에 저 혹시 공주의 남자 텔레비에서 뭐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김종서 말하자면 단종 원년에 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사를 이해하는데 이 계유사화, 제가 계유사화라고 불렀는데 당시 계유정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안 써놔요? 정난공신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어지러운 상황을 잘 정리했다, 평화롭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되죠. 정난 표현은. 그래서 그게 세조가 건세를 부리려고 했던 황보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이제 저 정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게 계유정난입니다. 그거를 18세기 정도 조선시대 역사 책들을 보면 계유사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근데 그때부터 사화로 봐야 조선시대가 그 100년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제가 저기 이 단종 원년에 수양대군이 죽이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면 이조판서, 병조판서, 영의정부사를 다 맡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다 맡는 거예요. 연상 안 되세요? 1980년에? 역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1980. 잊어버리면 또 생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종친들 정부의 조정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깨고 수양대군이 종친이면서 인사권을 문관 인사권, 무관 인사권, 그 다음에 최종적인 영의정 자리, 국무총리 자리까지 자기가 그 다음에 조카를 저기로 내놓은 거죠. 그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김종서 황보인은 세종대왕의 고명대신입니다. 고명대신이 뭐냐면 다음에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부탁한다고 맡겨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조가 해가지고 그 벌렸던 것이 이 계유사화인데, 흔히들 그 나이 어린 왕보다 이 나이 많은 그 사람이 궁합으로 있는 게 나라가 안정되고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도 50% 얻은 사람한테 49% 얻은 사람이 1% 차이밖에 안 되니까 떼어서 다리 쓰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애가 5살이건 6살이건 그 성씨가 같은 집안에서 왕이 되는 게 왕정입니다. 참고로 누구죠?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지만 성종은 13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왕정에서는 그것이 왕위를 바꿀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룰이 깨지는 건데, 이게 단순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요 시기 다음 시기를 얘기할 때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틀을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스템 붕괴에 대한 사례를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선생님 그 집현전 부분이 요걸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집현전 부분 거기 어디에 몇 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집현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이 그 문화정책을 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젊은 신진 그 살인들, 그러니까 유생들을 키워내고 또 문신들을 키워낸 그런 기간이었죠. 근데 이제 세조가 즉위를 하면서 그 집현전을 해체하고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하는 신하들에게, 문신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사료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명파 집현전에서 그냥 읽을게요. 해석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을 파하고, 그러니까 없앤다는 거죠. 없애고 경연을 정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경연은 왕이 매일 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지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현전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들을 모두 예문관으로 넘기고 그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했다. 그러니까 집현전이라는 그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세조 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세조 5년에 있었던 일인데, 문신, 정효상 등 8명을 불러서, 소한다는 건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왕이 불러서 중용 홍문을 친히 강하였다. 이제 왕이 직접 한다는 거, 세조가 직접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갑사 27인을 선발해서 사후는 이제 활쏘기를 시켜보는 거죠. 활쏘기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술과 고기를 먹여줬다. 먹였다. 대접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침강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나온 거고요. 또 그 다음 한 며칠 후가 5년 8월 1일에도 그러니까 상은 이제 주상을 그 당시에 그 기록자들이 그 신하가 이제 주서들이 쓰거든요. 주서들이 쓰면서 상을,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신하기 때문에 상을, 우리 주상이라는 말에 더 익숙한데 상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주상이 중궁과 더불어 내전에 나아가서 그 제추들을 인견하고, 인견은 이제 불러서 만나본다는 얘기예요. 제신과 추신들을 불러서 만나보고 종친들에게 경서를 강하였다. 이것도 직접 이제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동부원군 정인지를 불러 임내는, 그러니까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뭐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런 겁니다. 예. 요 사료를 지금 본 거는 첫째는 그 집현전을 없애버리는 문제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 제일 첫 페이지에 제가 그 연표를 적어드렸죠. 앞에 보시면 연표를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세요. 1453년에 계유년에 충신들을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2년 뒤에 단종한테 선양을 받습니다.